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총으로 쏜 것도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죽었고 그 죽음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9살 난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이름은 박한상, 올해로 54.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던 전직 요원이십니다. 박한상 씨가 홀로 두만강을 건넌 것은 19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27년 동안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방, 잠들어 있던 동생의 고르고 조용한 숨소리. 그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이 1991년 겨울 새벽이었으니 어느덧 3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는 지금도 그의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릴 뻔한 것은 총도, 위험도, 죽음의 위협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뒤에 두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총으로 쏜 건 아니에요. 직접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죽음에 저는 분명히 연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9살 제 동생입니다. 제 이름은 박한상입니다. 올해로 54.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던 전직 요원이에요. 저는 19살에 홀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27년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으나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동생 한결이 숨소리예요. 어두운 방에서 잠든 동생의 고르고 조용한 숨소리. 그 숨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1991년 겨울 새벽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 27년 내내 저를 무너뜨릴 뻔한 건 총도, 위험도,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뒤에 두고 온 것들입니다. 두고 온 어머니, 뒤에 두고 온 아버지, 두고 온 7살짜리 동생. 그 셋이 제가 27년 동안 매일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하지 못하고 잃을까 두려웠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먼저 고난의 행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 북한에는 대규모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외부 지원이 끊겼고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어요. 국가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당국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어요. 행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건 그냥 굶주림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길 위에서 그냥 굶어 죽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 시작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죠. 1990년 겨울, 저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18살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그 동네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웃는 얼굴을 별로 못 봤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 성격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뭔가를 참고 계셨던 거예요. 배고픔을,
억울함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을. 그런데 1990년 겨울부터 아버지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뺨이 꺼지고 눈이 깊어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공장 배급이 끊겼거든요. 국가가 주는 게 없으니 공장도 줄 수가 없었어요. 공장은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서 뭔가를 팔아왔는데 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릇을 팔았고 그 다음에는 가구를 팔았어요. 장롱이 나가고 밥상이 나가고 나중에는 팔 것도 없었죠. 밥상에서 반찬이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춧국 하나, 소금 조금. 그것도 나중에는 물에 소금만 풀어서 마셨어요. 어머니는 그 물을 따뜻하게 끓여서 나오셨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으신데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셨던 거겠죠. 저는 그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울 것 같아서요. 제 남동생 한결이가 그때 6살이었습니다. 한결이는 허기를 잊으려고 잠을 많이 잤어요. 저녁을 못 먹은 날이면 일찍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옆에 누워서 그 녀석 등을 두드려줬어요. 배고프다고 하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등을 두드리는 것밖에. 한결이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제 손을 잡기도 했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뼈가 느껴질 만큼 야윈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쥐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내일은 뭔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녀석이 내일은 배불리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다 어른이 됐고 그 다음에는 아이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어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골목 끝에 살던 친구 순철이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빈자리가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일상이 되니 그냥 친구의 부재가 무감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비인간적이겠지만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냥 비어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도 묻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묻지 않아도 길거리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제법 활기차게 걸어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들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걷는 게 힘을 아끼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장마당에 나가도 파는 사람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 장마당에서 몇 시간씩 서 계시다가 아무것도 못 팔고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물을 끓이셨어요. 저는 그 시절에 배고픔이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위가 쓰린 배고픔이에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빙빙 도는 배고픔이 오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배고픔이 옵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무서웠어요. 그 단계에 오면 배가 고프다는 느낌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몸이 포기하는 거예요. 한결이가 어느 순간부터 배고프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됐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제 동생이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 오시기도 했고 이웃집에서 옥수수 몇 알을 얻어 오시기도 했어요. 그걸 우리 앞에 내어주시고 어머니는 안 드셨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고아 먹을 때도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배가 고프신 거였어요. 그냥 우리한테 더 주시려고 참으시는 거였죠. 저는 어머니 앞에서 그걸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았어요. 그 음식을 받아먹는 것. 그게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 무렵 아버지가 밤마다 라디오 앞에 앉기 시작하셨어요.
남조선 방송이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불로 라디오를 감싸고 소리를 아주 작게 줄이고 귀를 갖다 대셨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그러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왜 위험한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저쪽에는 밥이 있다는 것, 저쪽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라디오 속 목소리들이 그걸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저쪽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배고픔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아버지 얼굴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어요. 아버지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원래도 말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셔도 아무 말씀 없이 드셨고 밥이 없는 날도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잠깐 바라보시다가 그냥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버티는 것. 그게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991년 겨울이 왔습니다. 제가 19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해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이 생겼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물을 끓여서 주셨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면 배가 덜 고프다고. 한결이는 그 물을 마시면서 배가 부르다고 했어요. 7살이 된 녀석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방 밖으로 나갔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형이 울면 한결이가 더 무서워할 테니까요. 1991년의 늦겨울, 아버지가 저를 마당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말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뺨이 파랗게 얼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늙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45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보다 9살이나 어리신데 그때 아버지는 60처럼 보이셨어요. 굶주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조선족 먼 친척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만강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이가 너무 반듯하게 접혀 있었어요.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하신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오래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주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한상가.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생 감정을 눌러온 분이 처음으로 그걸 감추지 못하시는 목소리였어요. 너는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종이를 받으면 떠나야 한다는 걸. 그리고 떠나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 말을 얼마나 오래 준비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종이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던 게 생각났어요.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하신 흔적. 아버지는 아마 오래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셨겠죠. 언제 이 종이를 줘야 할까, 언제가 때일까, 그걸 혼자 고민하셨겠죠. 그리고 이 겨울이 때라고 판단하신 거였습니다. 한결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한결이는 아직 어리다. 강을 건너다 발각되면 총을 맞아. 7살짜리가 겨울 강을 뛰어서 건널 수 없어. 너 혼자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결이를 두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형이 혼자 가고 동생을 놔두고 간다는 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어깨에 손을 올려두셨어요. 무겁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래 두셨다가 천천히 떼셨어요. 그 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랄 게 없었어요. 옥수수 과자 몇 개, 얇은 겨울 점퍼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챙기면서 손이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집을 나가면 언제 다시 이 방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결이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열면 못 갈 것 같아서요. 저는 문에 손을 얹고 한참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한결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숨소리,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 저는 그 숨소리를 기억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이 소리 잊으면 안 된다고. 이 녀석 얼굴 잊으면 안 된다고. 한결이는 잠든 채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이 지금 떠난다는 것도,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도.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차라리 깨어서 화를 냈으면, 형아 가지 말라고 울었으면, 자신도 데려가라고 떼를 썼었다면, 그랬으면 조금 덜 미안했을 것 같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미리 나와 계신 거였어요. 새벽 찬바람이 부는데 얇은 저고리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발짝 다가오셔서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오래 밖에 계셨던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들여다보셨어요. 제 눈, 제 코, 제 입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소리도 없이 닦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걸.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고 그렇게 오래 보고 계셨다는 걸.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놔야 했습니다. 놓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어요. 새벽 찬바람이 계속 불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꼭 돌아오겠다는 말, 반드시 어머니를 데리러 오겠다는 말, 한결이 잘 부탁한다는 말.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입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하면 울 것 같았어요. 울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놓았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두만강까지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적어주신 경로를 따라 낮에는 숲에 숨어 밤에만 움직였어요. 그런데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상이슬글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래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보이부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풀 속에 납작 엎드렸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저한테도 들릴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추 소리, 낙엽 밟는 소리, 손전등 빛이 제 얼굴 가까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잡히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면 어머니 얼굴을 다시는 못 보는 거였어요. 한결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래쪽에서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순찰대가 그쪽으로 손전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틈에 반대 방향으로 기어서 이동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돌멩이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산 아래쪽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밤에 저를 따라오셨던 겁니다. 제 탈출을 위해서. 말없이 거리를 두고 저를 눈으로 좇으시면서, 그리고 순찰대가 올라올 때 돌멩이를 던져서 방향을 돌리신 거였어요. 저는 도망치면서 아래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 아버지 형체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뛰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뛰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거기 서 계셨어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두운 산비탈에 혼자 서 계신 아버지. 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 계신 거였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보고 계신 거였을 거예요. 저는 뛰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뛰었어요. 뛰면서 눈물이 났는데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채로 뛰었어요. 도망쳐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던진 그 돌멩이 소리가 저한테 허락한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 물가에서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물을 마셨어요. 그게 식사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낮이었는데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일어나야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감겼어요. 일어나야 해.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 순간에 한결이 얼굴이 또 떠올랐어요. 네가 배고픈 걸 참았던 것처럼 형도 참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걸었어요. 두만강이 보였을 때는 2월의 한밤중이었습니다. 강 너머가 중국이었어요. 얼어붙은 강, 얼음이 군데군데 얇은 강. 강변에는 총을 든 경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저는 갈대밭에 숨어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경비대가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무서움도 떨림도 잠깐 사라졌어요. 그냥 걸어야 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살아야 하니까.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새벽 정적 속에서 총소리처럼 들렸어요. 숨을 참고 걸었습니다. 중간쯤에서 쩍 소리가 났어요. 발밑에서요. 저는 그냥 뛰었습니다. 저편 강둑이 보이고 흙이 발에 닿는 순간 그대로 쓰러졌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땅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는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이 내 땅이 됐다는 게 실감나면서 저쪽이 이미 내 땅이 아니게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한결아, 저는 강을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쪽은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지금 그 어둠 속 어딘가로 돌아가고 계실 거였습니다. 혼자서, 저를 보내고 나서 혼자. 그 생각을 하니 쓰러진 채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냥 강가 흙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상이가 떠났다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앉아 계셨겠죠. 그래도 괜찮다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어요. 2월의 강바람이 등을 스쳤습니다. 추웠어요. 그런데 그 추위가 어느 순간 묘한 감각으로 바뀌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내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아, 나 살아있구나 하는 게 실감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한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너는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강가에 엎드린 채로 살아있다는 게 기쁘면서도 슬픈 이상한 감정 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중국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지린성의 조선족 친척 집에서 첫 몇 달을 보냈어요. 그 집 농사일을 돕고 밥을 얻어먹고 몸을 추슬렀습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했어요. 탈북자는 붙잡히면 강제로 북송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정치범수용소예요. 그래서 항상 뒷골목으로 다니고 조선말은 혼자 있을 때만 중얼거렸어요. 그 시간 내내 마음 한구석은 항상 북쪽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밥은 드시고 계신지, 어머니는 괜찮으신지, 한결이는 잘 자라고 있는지, 잠들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들고 그 생각을 하다 깼습니다. 1994년 봄, 22살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안도감, 바로 뒤에 죄책감이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는, 한결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나서 처음 시작한 일이 탈북민 정착지원 상담원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 땅에 적응하는 걸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경북도에서 오신 탈북민 아주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넘어오신 분이었어요. 거기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예전보다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졌나요?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짧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조금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기다리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북한은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결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가도 지켜주지 않는 내 가족. 내가 스스로 지켜야겠다고 말이죠. 며칠을 고민하고 나서 탈북 지원 네트워크에 발을 들였습니다. 브로커들과 연락하고 안전한 경로를 확인하고 넘어오는 사람들을 국내에 안착시키는 일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국가정보원과 연결됐습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직접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요. 1997년 25살에 정식으로 국가정보원 요원이 됐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건너왔으니 제 사상과 순수성 검증은 특히 혹독하였으나 북한에 남은 제 가족과 사람을 굶겨 죽이는 그 나라에 대한 분노로 견뎠죠. 요원이 된다는 건 이름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박한상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수연이한테도 제 진짜 직업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하면 어디 가냐고 묻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회사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안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중생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중이 아니었어요. 어느 것도 온전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요원으로서도, 가족을 가진 남편으로서도 저는 항상 뭔가 반쪽짜리였어요. 일을 하면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새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물었어요. 평성 쪽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거기서 박씨 성을 가진 집안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단서가 잡힐 것 같다가도 끊어졌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평성 쪽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면 혹시 우리 가족한테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가 떼이는지도 몰랐어요. 브로커가 절반을 가져간다고 해도 절반이라도 닿으면 그게 어디냐고 생각했습니다. 제 월급의 일부를 매달 빼놓고 보냈어요. 그 무렵 수연이를 만났어요. 2008년이었습니다. 36살이었죠. 어느 지인의 소개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수연이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밥을 먹었고 또 만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수연이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비상금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하면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수연이한테 정부 관련 일이라고만 했고 수연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북쪽을 더 포기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수연이 앞에서는 그 두려움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수연이와 결혼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중국 접경에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귀국했는데 아이는 이미 태어나 있었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처음 아들 얼굴을 봤을 때 한결이가 생각났습니다. 한결이도 이렇게 작았겠지.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겠지. 그 생각이 들자 병원 복대서 혼자 눈물을 삼켰어요. 아들한테는 배고픔을 모르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이 없어서 울면 안 된다고, 추워서 잠들어야 하는 밤이 없어야 한다고. 그건 한결이한테 못해준 것들이었어요. 한결이한테 못해준 것들을 이 아이한테는 해줄 수 있다는 게 슬프면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 시절 어느 날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무서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집에 있어도 저는 항상 딴 데 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항상 북쪽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한결이한테, 수연이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고 혼자 회사 주차장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두운 앞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구나. 좋은 아버지도 못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한, 아버지가 거기 계신 한,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요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면담할 때마다 저는 항상 평성 쪽 이야기에 귀를 세웠어요. 혹시 우리 가족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요. 어떤 면담에서는 탈북자가 평성 쪽 굶주림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표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떠난 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세면대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저 북쪽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한결이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저는 평성 쪽 탈북 경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브로커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검문소 타이밍을 파악했어요. 처음에는 단편적인 정보만 들어왔습니다. 평성에 박씨 성을 가진 노인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전에 죽었고 하나는 오래전에 남쪽으로 갔다는 것. 저는 그게 어머니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돈을 보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요. 제대로 닿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제가 만든 루트가 쓰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안착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한결이는, 한 명 한 명이 살아서 넘어올 때마다 그게 기뻤고, 동시에 우리 가족 생각이 났어요. 그 감정이 무섭도록 선명해서 저는 일이 끝나면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한참 있곤 했습니다. 2015년 무렵부터 평성 쪽에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연락책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를 통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확인을 요청했어요. 박씨 성의 그 노인, 이름이 박정순인지 아들 이름이 한상인지.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이름도 맞고 아들 이름도 맞다고요.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거였습니다. 이름이 맞는 누군가가 아니라 진짜로 어머니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요원이 사무실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한테 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얼마나 떼어가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기를 바라면서. 보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가 그 돈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내는 돈인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다는 것만 아셨겠죠. 나중에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 제가 보낸 거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했더니 그냥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보낸 거라는 걸 어머니는 그냥 아셨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중에 직접 만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2022년 가을, 현지 연락책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노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올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즈음 평성 일대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공식 발표가 없었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나라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완벽한 이미지에 금이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그 전염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국경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어요. 강변 순찰 인원이 크게 늘었고 순찰 강역이 짧아졌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경비대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는 이중 감시 체계도 강화됐다고 했어요. 뇌물을 써서 경비를 매수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걸리면 경비대원도 함께 처벌받는 구조로 바뀐 거였으니까요. 탈북자가 나오면 전염병 차단을 이유로 현장에서 처리한다는 말도 들렸어요. 탈북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시기에 홀로 평성에 계신 거였어요. 전염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배급이 끊겨 있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겠다며 물자 이동도 통제됐고 장마당도 단속됐어요.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내는 돈도 전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연락책이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겨울을 나시면 위험하다고.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노인이 많이 약해졌다는 말, 올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 어머니가 75이셨어요. 그 나이에 먹을 게 없다는 건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버텨내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연락책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고. 연락책이 답했어요. 많이 야위셨고 잘 못 일어나신다고.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지금 움직이느냐 아니면 봄을 기다리다 어머니를 잃느냐.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경로를 다시 짰습니다. 평성에서 함경도 쪽으로 이동한 뒤
두만강 상류 구간으로 내려오는 루트였어요. 강변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한 구간이었습니다. 검문소 교대 타이밍도 다시 파악했어요. 경비 인원이 늘긴 했지만 교대 시간 직전의 공백은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없앨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중간 집결지를 2군데 더 만들었어요. 어머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에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 안 됐습니다. 중간에 쉬실 수 있는 안전한 곳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출발 날짜를 2번 바꿨습니다. 처음 날짜로 잡은 날에 검문소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기다렸다가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게 2023년 11월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안내원한테만 맡기는 건 싫었어요. 아버지가 그날 밤 어두운 산비탈에 서서 저를 직접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직접 어머니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게 무너진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하면 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두만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제가 기다리기로 했어요. 요원 신분을 최대한 감추고 민간인 브로커로 위장해서. 그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적발되면 제 커리어가 끝나는 거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게 나으니까요. 결정을 내린 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내던 그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겠죠.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저도 그날 밤 그런 마음이었어요. 무섭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 그 마음이 이제는 이해됐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압니다. 그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를. 저는 2023년 11월 중국 연변 쪽에 와 있었습니다. 51살이었어요. 두만강 건너편이었어요. 어머니가 넘어오기로 된 구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작은 마을에 민박을 잡았습니다. 낡은 방이었어요.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난방이 잘 안 됐습니다. 저는 그 방에 앉아서 연락을 기다렸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1991년 겨울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이요. 그때도 이맘때 추위였어요. 그때 저는 19이었고 지금 어머니를 기다리는 저는 51였습니다. 32년이 흘렀어요. 그 32년 동안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저와 어머니는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저는 여기서, 같은 하늘 아래지만 서로를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방 안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북쪽 방향이었어요. 저는 그 창문을 통해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어머니가 지금 이동하고 계신 거였어요. 평성에서 출발해서 검문소를 피해서 두만강 쪽으로 내려오고 계신 거였습니다. 75의 몸으로. 제가 19에 걸었던 그 길을 어머니가 75에 걷고 계신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북쪽에서 어머니를 안내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평성에서 출발해 두만강까지 모셔오는 역할이었어요. 저는 강을 건너온 어머니를 중국 쪽에서 직접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두운 밤에 산비탈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던 것처럼 저는 강 건너편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돌멩이를 챙겨뒀어요. 출발 전에 강과 돌을 몇 개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출발 당일 안내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건문이 예상보다 빡빡합니다. 이동이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마을 어귀에 주차한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했던 제가
그날은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요원 생활 2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아야 한다. 이 손이 떨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멈추지가 않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검문소에서 발각된 건 아닐까? 안내원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머니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다. 연락이 오면 움직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날 무렵 저는 차에서 내려서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지금 오고 계시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강만 건너면 돼요. 강 건너편에 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걸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한겨울 밤하늘이라 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별을 어머니도 보고 계실까? 지금 어둠 속을 걷고 계신 어머니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2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강으로 이동 중이에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강가로 이동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바람이 찼어요. 강은 어두웠습니다. 저쪽이 북한이었어요.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991년 겨울에 저는 저 강을 뛰어서 건넜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이 땅에 쓰러졌죠. 이제 어머니가 그 강을 건너오고 계신 거였습니다. 75의 몸으로. 강 건너편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작은 그림자 2개였어요. 하나는 안내원이고 하나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강가에 납작 엎드렸어요. 아무 불빛도 내면 안 됐습니다. 저쪽 강변에 경비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림자들이 강 위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2 그림자가 강 위를 걷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걸음이 느렸어요. 거의 드시지 못한 몸으로 한겨울 강을 건너고 계신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강 위에서 소란이 나면 저쪽 경비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2 그림자가 강이 절반쯤 왔을 때였어요. 저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순찰 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어요. 2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얼음 위에 그대로 멈춰 선 거였어요. 손전등 빛이 왼쪽을 훑고 오른쪽을 훑었습니다. 2 그림자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돌멩이가 있었어요. 출발 전에 챙겨뒀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걸 준비해뒀어요. 저는 손전등 빛과 반대 방향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강 하류 쪽 얼음 위에 떨어지면서 퉁소리를 냈어요. 손전등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뛰어요. 저는 낮게 외쳤어요. 안내원이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뛰고 계셨습니다. 75의 몸으로 얼어붙은 강 위를 뛰고 계셨어요. 저는 강가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2 그림자가 가까워졌어요. 안내원이 먼저 강둑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저한테 넘겼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뼈가 그대로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살이 거의 없는 손. 그런데 그 손이었어요. 1991년 새벽 마당에서 제 얼굴을 감싸주시던 그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어머니를 강둑 위로 끌어올렸어요. 어머니가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주저앉으셨어요. 둘 다 그냥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두웠고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그냥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이 희다는 걸 그때서야 제대로 봤어요. 새하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33년이 그렇게 어머니 머리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고 강은 어두웠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제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시키는 데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2024년 봄이었어요.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요원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셨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밥을 드시는데 처음에는 많이 못 드셨어요. 너무 오래 굶으셨던 거였습니다. 조금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더 드시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밥상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조금씩 천천히 드시도록 곁에 있었어요. 국내에 입국한 후 어머니는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어요. 저도 그 규정을 수십 년간 집행해 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계신데 만날 수 없었어요. 중국 강가에서 어머니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 복도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걷다 보니 한강이 나왔고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걸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드디어 오셨네요. 목이 잠겼습니다. 52살의 남자가 봄바람이 부는 다리 위에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조사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이 33년보다 길었어요. 저는 매일 같은 건물에 출근하면서 복도를 지날 때마다 어느 방에 계신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규정이 있으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건물 안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어머니가 드실 만한 음식이 뭔지 생각하다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 걸 잊기도 했습니다. 후배 직원이 왜 안 일어나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시절에 저는 분명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상 씨, 오늘 오후에 관찰실에서 잠깐 볼 수 있어요. 가족관계 확인 차원입니다. 저는 그날 점심을 거의 못 먹었어요. 오후 2시 담당 직원이 저를 작은 관찰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방향 유리창, 저쪽에서는 저를 볼 수 없는 창문. 조사실 안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43이던 어머니가 75이 되셨으니까요. 머리카락이 완전히 휘어졌고 등이 굽으셨고 뺨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어요. 손만 봐도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어요. 제가 보낸 돈을 쓰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야위셨구나. 그 생각이 들자 유리창에 짚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두신 손. 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었어요. 배추를 다듬던 손. 1991년 새벽 찬바람 속에서 제 얼굴을 감싸던 손. 주름이 더 깊어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생김새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진 방식, 엄지손가락의 생김새, 손목의 선. 제가 어릴 때 잡았던 그 손이 맞았습니다. 33년이 지나도 손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머리는 잊어버려도 손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더 가까이 짚었습니다. 유리만 없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어머니가 잠깐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저를 보신 건 아닙니다. 일방향 유리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어요. 국가정보원 요원 27년, 단 한 번도 업무 중에 눈물을 흘려본 적 없는 제가 그 유리창 앞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 한상이 여기 있어요. 담당 직원이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지도 못하고 한참 후에야 받아들였습니다. 공식 상봉은 조사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4년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국정원 안에 작은 방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방에는 탁자 하나와 소파가 있었고 창문으로 봄빛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꽃을 갖다 놨더라고요. 작은 화병에 노란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방에서 어머니를 만나는구나. 드디어 손이 떨렸습니다. 27년간 요원으로 일하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손을 안 떨었는데 그날은 손을 다 떨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꾹 눌렀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너무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일어서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33년 만에 처음 뵙는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19의 소년이 52의 중년이 됐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머니 눈이 달라졌어요. 상이야? 33년 만에 들어보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온기는 그대로였어요. 1991년 새벽, 마당에서 기억하는 그 손의 온기. 한상기구나, 우리 한상기구나. 어머니가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33년의 시간이 그 방 안에서 다 쏟아졌어요. 담당 직원들이 방 한쪽으로 물러서 있었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직원 2명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제 손을 놓으시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한결이 얘기 들었제?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가 네가 떠난 그 이듬해 겨울에 갔다. 1992년 겨울이었어. 9살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또 꺾였습니다. 9살. 제가 두만강을 건너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그 겨울에 한결이는 9살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한결이 방 앞에서 멈췄던 그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고르고 조용한 숨소리. 이 소리 잊으면 안 된다고 눈을 감았던 그 순간이 그 숨소리가 그의 겨울에 멈춘 거였어요. 그 아이가 가던 날 밤에 네 이름을 불렀어. 형아, 형가 하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아. 한결이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든 얼굴로 누워서 형아, 나 배고파 하던 그 목소리. 그 녀석이 마지막까지 저를 불렀다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총으로 쏜 것도 손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떠났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한결이었습니다. 형이 살겠다고 먼저 떠났고 그 이듬해 겨울에 동생은 형 이름을 부르며 갔어요.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유독 좋아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죄책감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평생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겠죠. 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정순아, 한상이를 꼭 찾아라. 그게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두운 산비탈에 서서 저를 바라보시던 그 아버지가, 돌멩이 하나로 제 목숨을 살리신 그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찾아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기다리셨구나. 아버지도 30년 내내 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넘어오게 됐냐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네가 만든 길이라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만들어 온 그 루트를 어머니가 걸어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안에 돈이 있었어요. 접힌 돈뭉치. 제가 몇 년 동안 브로커를 통해 보낸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신 거였어요. 한상기가 보낸 돈이야. 이거 돌려줘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드시지 않고 이렇게 야위신 거였어요. 돌려줘야 한다고. 아들한테 받은 돈을 써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저는 그 돈뭉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손 위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한결이는 없지만 어머니는 살아서 여기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저는 매일 느낍니다. 가끔 생각해요. 제가 국정원에서 27년을 일한 게 무슨 의미였을까? 나라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이 어머니를 살렸고 그 길이 저를 어머니한테 데려다 줬어요. 아버지가 제 손에 쥐어주신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그 길이 27년이 지나서 어머니한테 닿은 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해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국가 지원을 받으며 정착 생활 중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우셨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광고들이 너무 신기하셨다고도 하셨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 가면 한참 동안 진열대 앞에 서 계신다고 해요. 그냥 바라보시는 거래요. 이 많은 게 다 먹는 건지, 다 살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게 그냥 마트가 아니라 평생 보지 못했던 세상이었던 거니까요.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옆에 앉아 TV를 보고 주무실 때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그 시간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밥도 제법 드세요. 처음보다 뺨에 살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게 볼 때마다 기뻐요. 그래도 음식 하나 버리지 않으세요. 북한에서의 생활이 남은 탓이겠죠. 어머니가 이 땅에서 가장 신기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계절이 바뀌어도 과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딸기가 있고 수박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같이 갔다가 어머니가 딸기 앞에서 한참 서 계셨어요. 겨울 딸기라고 먹어봐도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면 되니까요.
이제 음식을 사는데 돈 때문에 눈치 볼 필요 따윈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딸기를 드시고 나서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러셨습니다. 한결이가 좋아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딸기를 한 팩 더 카트에 담았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이러셨습니다. 한상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저는 웃었어요. 54살 먹은 아들한테 밥 잘 먹냐고 물으시는 어머니. 그 물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리웠던 말인지를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예, 어머니, 잘 먹고 다녀요. 33년을 기다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는 그 한마디가요. 대답 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한결아, 형이 미안해. 형이 살겠다고 먼저 떠났는데 너는 혼자 그 겨울을 버텼구나.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어. 네가 가던 날 밤에 형 이름을 불렀다고. 형아, 형아 하고. 형은 그때 중국 어딘가에서 자고 있었을 거야. 꿈도 꾸고 있었겠지. 근데 너는 혼자 형 이름을 부르면서 간 거잖아. 그게 너무 미안해. 형이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형이 없어서 미안해. 그 겨울을 혼자 맞게 해서 미안해.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마지막 순간에 형아를 불렀다고.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형은 여기서 잘 살게. 어머니 잘 모시고 밥도 잘 먹고. 네가 못 먹었던 것까지 형이 대신 잘 먹을게. 부디 하늘에서는 배부르고 따뜻하길. 어머니는 요즘 노래를 흥얼거리세요. 북쪽에서 부르시던 노래인데 무슨 노래냐고 물으면 그냥 어릴 때 노래라고 하세요. 저는 그 멜로디가 좋아요. 어머니가 노래를 흥얼거리신다는 것 자체가. 평성에서 혼자 굶으시면서도 흥얼거리셨을까요? 아마 아니셨겠죠. 그 노래는 여기 와서 다시 꺼내신 거겠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다시 노래가 나오신 거겠죠. 저는 그게 기뻐요. 어머니한테 노래가 돌아왔다는 게,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번 멈췄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너무 생생해서요. 30년이 지나도 어머니 손에 차가움이 느껴지고 아버지가 어둠 속에 서 계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지금도 살게 합니다. 오늘 밥상에 앉아서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 무사하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곁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 보는 얼굴이라 잊고 살지만 그 얼굴을 못 보게 되는 날이 얼마나 긴 고통인지를 저는 33년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 밤 가족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아무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밥은 잘 먹고 있냐고. 그 한마디가 언젠가 얼마나 소중하게 기억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요즘 가끔 꿈을 꿉니다. 이상하게도 무서운 꿈이 아니에요. 어릴 때 평성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꿈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한결이가 옆에 있어요. 다 같이 밥상에 앉아있는 꿈인데 밥이 있어요. 옥수수죽이 아니라 흰쌀밥이 있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히 밥이 있고 당연히 가족이 있고. 그 꿈에서 깨면 잠깐 멍하게 있다가 그 꿈이 슬프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밥상을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꿈에서는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이제 밥상을 같이 차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와 한결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어요. 2026년 봄이에요. 다음 주말에 어머니를 모시고 벚꽃 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벚꽃을 본 적이 없으세요. 북쪽에도 꽃은 피지만 벚꽃은 없으니까요.
어머니가 벚꽃을 보시면 어떤 표정을 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한결이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한결이 이야기를 이제는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도 기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게 어머니랑 함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박한상 드림 2026년 봄 서울 자택에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쪽의 화면을 클릭하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